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은 아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이번 안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 앞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 개정안을 갖다가 다루는 수준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야당에 없다는 거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더욱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에 지퍼를 쭉 잠그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법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아는 전문가는 일단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튜버 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자,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동산 전문가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입에 지퍼를 잠그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방송을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심도 깊게 다뤄볼 건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일단 일부로 해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지금 입법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이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오류를 갖다가 점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직접 그 입법 발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번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전부 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주 쉬울 텐데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신 지 얼마 안 됐다, 뭐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입법 발의한 내용을 갖다가 띄워드리고 이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했고요. 의안 번호 285번. 6월 9일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의자 박주민, 전현숙, 안규백, 이탄희, 이수진 이상 22명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22분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국회의원이 입법활동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태클을 걸고 시작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이분들이 정말 이 입법안을 읽어보기는 했는가, 한 번이라도 검증은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주장을 듣고 나신다면 이 사람들 정말 국회의원 맞아? 입법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 일단 입법 취지가 나옵니다. 제한 이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그리고 2012년 53.8%, 그리고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 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자, 지금 이 내용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2008년 얘기하고요. 2008년 56.4%예요. 그리고 2010년, 2012년, 2014년 얘기하고 왜 그 뒤로는 이야기하지 않나요? 왜 2016년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은요. 최근에 내용을 싹 다 빼먹었어요. 빼먹은 이유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첫 도입부부터 오류. 이 초록색 글씨는 제가 쓴 겁니다. 이 검색 글씨는 원한 그대로고요. 첫 도입부부터 오류. 현재 2019년 주거 실태조사 기준 자가 점유 비율은 2016년 56.8%.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2008년부터 56.4%에서 53.6%로 지금 3%나 떨어졌다. 그래서 임차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6년 56.8%로 이미 2008년 수준을 갖다 넘어섰어요. 자가 점유 비율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비율이 56.8%로 56.4%, 2008년 최고치를 갖다가 2016년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가 점유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2018년 57.7%, 2019년 58%, 2019년 58%까지 늘어났어요. 자, 이게 바로 2019년 주거 실태 조사 기준입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인용한 자료도 주거 실태 조사인데 2014년까지밖에 기록 안 했어요. 자, 지금 자가 점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감춘 거죠?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은 2014년까지 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어쨌든 이 제한 이후 첫 번째 문장부터가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자가 점유 비율이 계속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임차 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인데 이거는 2014년까지 일이고요. 2016년부터 늘어났다고요. 자가 점유 비율이 늘어나고 임차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어쨌든 제한 이후 첫 번째 문장부터 이런 오류가 있는데 지금 이 22명의 국회의원은 이 내용을 검증해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왜 2014년까지밖에 없지?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물어봤다면 지금 이렇게 도입부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투기꾼이 집을 사가지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면서요. 투기꾼이 집을 샀으면은 맞아요. 이 주장이 맞는데 아니, 그러면은 자가점유 비율이 줄어들어야지. 투기꾼이 계속 집 사가지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면. 근데 어떻게 자가점유 비율, 내가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
임차 가구 비율은 줄어들고. 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현 정부의 지금 잘못된 주장을 갖다가 승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포유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자의 개입으로 인한 상승이지 투기꾼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다. 지금 이게 여기 자가점유 비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어쨌든 제한 처음 도입부부터 완전히 잘못된 도입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중산층 또는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증명함. 자, 지금 도입부가 지금 어긋나 버렸어요. 도입부 자체가 사실상 실제 자가점유 비율은 늘어나고 임대차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이 그럼 안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자가 보유 비율이 늘어나고 임차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는 중산층 또는 높은 주택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적정한 주택 가격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산 거죠.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함.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지금 어긋나 버렸어요. 뒤로 가면 더 재밌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심심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 보시면은 또 계속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 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 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 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간 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유화감이 심화되어 사회 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후속 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이 내용을 갖다 전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 통계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요. 이 푸른색 제가 쓴 글씨,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나타남. 참고 OECD Better Life Index 2018. 자, 이걸 참조해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거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는 1등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출처 여기 지금 공개해 드렸으니까 이 출처를 따라가 보셔서 직접 이 자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해서 주거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등 국가이다. 1등 국가인데 2등과의 격차도 어마무지하게 커요. 우리나라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작은 국가이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 비싸, 나 주거비 부담 너무 높아라고 얘기하시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우리나라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낮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외국인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장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민간 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낮은 국가인데 이걸로 인해서 민간 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OECD 국가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주관적인 주장이죠. 매우 주관적인. 우리나라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할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뭐 하늘을 봐보면서 하늘은 저래 하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물 밖으로 나와서 전체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세계 부동산 정세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 객관적 비교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기 임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뉴욕시, LA시, 워싱턴 DC 등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 공정 임대료, 분쟁 조정 제도, 인상률 상한선의 체제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이게 안 되고 있나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낮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적어놓은 걸 갖다 읽어드리면요. 이 사례의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음. 해당 국가들의 경우 전세제도가 없으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세제도. 우리나라만 유일무이하게 있는 전세제도. 뭐 인도가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도가 전 세계에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좀 많이 달라요. 인도는 좀 많이 다르고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인도는. 인도에 있다고 하지만 인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모두 월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높은 보증금을 제한하고, 중요한 대목 또 나와요. 높은 보증금을 제한하고 월세를 높이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들 선진국들에서는 보증금 비율을 너무 높게 못 가져가게 오히려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월세가 많아지죠? 월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완전히 지금 박주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상기 국가들의 주거 비용은 매우 높은 상황임. 가계 소득 대비 주거 비용 순위를 갖다가 40개국 대상 OECD Better Life Index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 17위, 40개국 중에 프랑스 23위, 영국은 39위, 일본 27위, 미국이 그나마 좀 높네요. 9위.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주택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상당히 낮은 국가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시키는 나라들은 소득 대비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반증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못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우리나라가 쫓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개정안 입법 취지를 갖다 보게 되면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해외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공통적으로 임대차 갱신 제도를 통한 장기 안정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임대차 갱신 시에는 물가 인상이나 임대인의 조세, 공과금 부담의 변경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로 임대료 조정하도록 하거나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가 3년에 20%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2년에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2년에 5%? 1년에 5%, 1년에 5%, 1년에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2년에 5%인 수준이죠. 자, 독일 같은 경우는 3년에 20%라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박해서 쓴 글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비교 국가들의 사례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2, 3주택자들이 임대 비율이 높은 반면 상기 비교 국가들의 경우 20에서 30채 이상의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대단한 무리수가 존재함. 자, 이들 국가에서는 2, 30채 이상의 기업형 임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동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아파트 한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그렇지가 않죠. 1가구 2주택자들 혹은 3주택자들 비율이 가장 높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물론 1주택자를 제외하고 2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3주택자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들이 임대하는 시장. 그러니까 기업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기업의 목적은 뭐죠? 영리 추구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영리 추구 목적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의 가격,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해칭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대차 시장에 전세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 전세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와 월세 간의 경쟁을 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릴게요. 박주민 의원의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러니까 2부 영상에서 다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와 해외 부동산 시장 간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셨을 거고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거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도 이미 제 기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뭐 이해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갱신된 경우에 증액 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뭐 쭉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입법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입법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불러올 지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방송에서 지금 입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이 입법 내용에서 감춰진 속뜻 그리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만에 하나 이게 입법이 되고 이게 시행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각 변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과연 임차인들에게 천국이 나타날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고요. 2부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박주민 의원의 전월세 임대차 무한 연장안 법률 개정안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 논리적으로 엉망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밝혀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뜻을 전달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이 박주민 의원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결코 임차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이 사람들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밝혀드릴 건데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법안은 결코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들은 임차 받을 기회를 점점 더 박탈당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는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는 임대차 기간을 갖다가 무한 연장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월세 상승률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법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결코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답은 지난 방송에서 일단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 엉망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 이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시장은 더욱더 카오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아포유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법률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명쾌하게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2부 방송 해당 박주민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결코 서민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부분 명쾌하게 오늘 방송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인트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서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어떠한 언론사에서 밝혀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방송국 혹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아주 숨은 비밀이 이 법률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법률 안에 녹아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 여당 세력이 이 22명의 의원 자신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숨은 의도를 꼭꼭 숨겨놨어요.
이 꼭꼭 숨겨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법률안을 갖다가 다시 한번 띄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제한 이유 이 부분이 다 논리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렸고요. 자, 주요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요 내용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법을 보면 되죠. 뭐 법률 개정안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냥 저는 이것보다는 아예 법조문을 갖다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갖다가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해당 법률안에 감춰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6조 계약의 갱신부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설 항목이에요. 신설 항목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제 1년 6개월 지났어. 이제 6개월 남았어. 근데 나는 계약 갱신하고 싶어 하고 임대인한테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걸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 아주 자극적인 문구가 먼저 들어가죠. 이러므로 인해서 임차인들은 나의 임차 권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독소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소조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소조항은 아니죠. 자, 그러나 자 여기서 앞으로 임차인들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를 제가 명쾌하게 밝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3번 월세를 갖다가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3번을 갖다 연체했으면은 뭐 다시 계약 갱신을 갖다가 청구할 수 없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뭐 동의 없이 전대해 준 경우,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 뒤에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임대인이 임차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걸 갖다 왜 강조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유는 부동산을 가진 자의 편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다가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 중심 위주로 항상 말씀드려왔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명쾌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정답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려진 본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마저 읽어볼게요. 파랑 마저 읽어보면은 이것도 뭐 지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여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6조 1항 7호하고 지금 8호의 후렴구 부분,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사전 전제를 갖다가 깔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와 관련돼서 매스컴들 어떻게 방어하나 좀 보자, 이 반시장적 논리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자라고 아무리 지켜봐도 어떤 전문가도 이걸 얘기를 해주질 않아. 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법조문만 보고 나면은 나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서 임차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임대인이 이 집을 팔면은 이 임차인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을 갖다가 청구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가 된다면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 사람들이 실소유일까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다시 매수를 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임차 권리가 이렇게까지 보호가 되고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임대인은 지금 세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기는 수익이 안 돼. 그럼 내가 왜 임대인을 해? 요즘 투자자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가세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이 가세가 상당히 힘이 커요. 거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요즘의 수요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의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개입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나갔어. 일단 나갔어. 그 다음에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실수요자일까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자, 그러면은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들은 계속 집을 팔아. 계속 집을 팔고 실수요자들만 진입을 해. 그럼 임대차 가능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축소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지금 이 법 자체가 투자자들을 갖다 몰아내는 법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법을 갖다 강화했는데 너희가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들어? 웃기지 마. 못 얻어. 자, 그런데 누가 투자자가 집을 사냐고요. 투자자가 있어야 임대 가능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가 누가 집을 더 사게 되냐고요. 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되지. 그런데 나는 집을 사기 싫어. 나는 집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해. 나는 임대차를 구해야 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임대차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임대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대차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법률안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야, 정부에서 그동안 다주택자들 너희 그렇게 집 팔려고 그러는데 집 안 팔았어? 엿먹어봐. 이래도 집 안 팔 거야? 이건 임차인 보호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임차인 보호제도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매도를 갖다 유도하기 위한 법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안에 범주에 속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마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은 대의 명분을 갖다가 쌓고 접근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이 아니다. 임대인이 존재해야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데 임대인 자체를 갖다 말살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 주택에 왜 들어오겠어요? 임대인이 한 명이라고 되게 단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임대인이 한 명이라고. 임대인이 팔았어. 실 거주할 사람한테. 자,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안 비워줘?
그런데 앞으로의 수요가 대부분 다 실수요일 거란 점이죠. 그리고 실수요자만 시장에 진입하고 임대인은 더 늘어나지 못한다면은 기존에 다른 지역에 다른 가구에 임차받고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나와요? 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권리가 충족되는데. 그런데 새로 임대할 수 있는 가구는 늘어나질 않아. 왜? 투자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가 월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 전세가 월세가 나는 이미 임대차 가구를 갖다가 나는 임대차 가구에 거주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임대인이 팔아버리면 실수요자한테 그러면 나는 이 지역 이 근처 내가 살던 지역 근처에서 집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임대인을 갖다가 압박하는데 투자자가 누가 집을 사냐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주할 집 빼고는 다 팔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임차인들은 어디에 발을 붙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언어 농단에 너무 속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구 수는 증가해요. 이 늘어난 가구 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주택도 아파트와 그리고 일반 다가구, 연립, 빌라 이런 것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 정치인 위정자들은 이걸 구분해서 보질 않아요.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합니까? 왜 빌라 연립은 안 올라가는데 아파트만 올라가냐고요.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공급은 다 막고 있어. 거기다가 임대인은 압박해.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연립입니까? 다가구 주택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에 있어서 더 이상 공급이 있을 수가 없어. 공급이라는 건 임대차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임대 하늘의 별 따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박주민 의원의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의 실상은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가 아니라 야, 임대인들 너희 집 아직까지 안 팔았어? 두고 봐. 라는 법률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인에게도 지금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고요. 하다못해 임차인들에게는 더더욱 좋을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여론몰이용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대의 명분 좋아요. 자, 대의 명분 이 법률 안의 입법 취지부터 제가 다 박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닥칠 현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판타지의 꿈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생활, 더 불안한 생활 그쪽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지금 저쪽 세력, 그러니까 지금 현 집권 세력의 농단에 아직까지도 그 장밋빛 환상을 보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장밋빛 환상이 한 번이라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 번이라도 현실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환상만 줄기차게 외쳐요. 우선 당장 표만 얻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타날 그 병폐들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또 열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방송 사실은 2부작에서 끝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2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2부로 끊고 3부에서 마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밋빛 환상, 그들은 그 장밋빛 환상을 갖다 정말 아주 잘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말이 옳아 보여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 적용 시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도 소홀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논리,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 놨는데 마케팅은 잘했는데 정작 이 마케팅한 제품을 보니까 엉망인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이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2부 방송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3부 방송에서 더 여러분들께 1부와 2부 내용을 종합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벌어질 시장 완벽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3부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러니까 무한 전세 연장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갖다 정말 많이 찍는데요. 지금 이 방송에서는 또 박주민 의원이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의 얕음을 갖다가 또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니 박주민 의원의 주장들이 다 이렇게 허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던 거야? 하면서 뒷목을 잡으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 민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중요한 법을 갖다 바꿀까? 어떻게 사전 배경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입법,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려 드는 것일까? 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분들께서 아주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자, 박주민 의원 전월세 무한연장법 논란, 박주민 오히려 가격 안정될 것? 오히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하면 오히려 가격이 안정될 것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왜 안정이 된다는 거야 하고 쭉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시장 교란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그 당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다며 실제로는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기간 연장에 의해 가격이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했다. 이 정도면요,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얕은 거고요. 안다고 하면은 사기죠.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망입니다. 정말 무책임함이에요.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1990년, 91년, 9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시기에는요, 바로 서울 근교에 부동산 1기 신도시들이 탄생하던 시점입니다. 1기 신도시가 그냥 계획될 때에서 뭐 착공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준공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당선될 때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주택 200만 호 공급이었는데 그 공약을 노태우는 실질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노태우는 그러니까 공약을 갖다가 실제 이행한 대통령으로 그 공약 달성률은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일 거예요.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1기 신도시가 준공되던 시점이 91년, 92년이에요. 자, 그런데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평촌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들 1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그 시기에 뉴스를 갖다 여러분들 오래된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불 꺼진 신도시, 입주가 안 되는 아파트들, 너무 일시에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1기 신도시가 한꺼번에 빠바방 하고 터져서 입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1,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말 그 당시에 신도시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자살하는 사태들이 나타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일시에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불 꺼진 신도시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걸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1기 신도시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서울의 수요가 분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정된 거지.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은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기간 연장에 의해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했다라는 부분은요. 이거는 부동산을 갖다가 아예 그 당시 시대 분위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정말 박주민 의원이 입법을 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하거나 그 시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 어쨌든 말을 이어서 할게요.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1989년,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갖다가 추진하는 해, 그러니까 1988년부터 이게 공론화됐어요. 1988년부터 공론화돼서 1989년 시행하던 시점에서는요, 전세가 상승률이 이 한 해 동안 24%가 올랐고요. 이 이듬해인 1990년에는 전세가 상승률이 16%, 2년 동안 40%가 폭등하는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왜곡시킵니까? 이거는 고의적이었다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요. 몰랐다면은 국회의원 자격 없는 겁니다. 이런 조사도 없이 이러한 무책임하게 입법을 하고 입법해놓고 안 되면 그만,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입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탄핵 사유 아닙니까? 이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에 대한 기망이죠. 자, 지금 박주민 의원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제가 또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좀 되도록이면 부동산 관련돼서 국회의원 관련된 발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아요. 왜? 맨날 거짓말을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짓말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다 반영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